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은보 증권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K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또 세일즈를 떠나기도 했어요.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일단은 엿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라라고 했고요. 이를 잘한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을 주겠는데 혜택을 주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가 않았어요. 좀 전반적으로 이번에 발표가 된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긍정적인 측면과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혼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까지 기업들은 상장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 적자냐 흑자냐 또 매출의 성장률이 어떠냐 뭐 이런 어떤 손익계산서 측면만 봤다면 이번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는 PBR 관점에서나 PER 관점에서 우리 회사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예. 또 ROE가 우리가 어떤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자본 비용이 또 어떠냐 이런 걸 갖다 고려하게끔 만들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율적으로 그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조금 의문부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강제성이 없이 자율에 맡겨뒀기 때문에 얼마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준을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좀 강제성의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공시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까지도 이제 기왕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같은 것들을 뭐 자산 2조 이상은 의무 공시하도록 했고 또 5천억 이상은 했고 이제 26년도면 모든 상장사가 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든 아니면 PBR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런 기업들에부터는 일단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것은 저는 최후적 수단으로 또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적 수단으로 고려를 해볼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이 주주총회에서 이 국민연금이 특히나 밸류업의 지원군이 될까 투자자들이 또 많은 기대를 여기에 하고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밸류 프로그램의 실효적인 수단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저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면서 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가장 시장적인 수단이고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1,000조 이상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최대 큰 손이죠. 그렇죠. 기관 투자자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떤 스탠스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는 저는 밴드웨건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우리나라 말로는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미 2018년도에 도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6년 차에 접어들었고 또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인프라는 비교적 잘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까지 지난 6년 동안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밸류업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잘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지만 지난 6년 동안에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하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제대로 작동한다면 저는 밸류업을 이뤄내는데 효과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단순한 의결권이 아니라 여기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주주 가치 재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제언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직접 나아가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이꼬르 의결권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해고요.
스튜어십 코드라는 것은 투자자들은 기업의 오너라고 주인의식을 갖고 그 투자 대상 기업이 밸류를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 또 ESG의 어떤 논란거리를 일으킨다면 예.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은 주주는 곧 주주권이 있잖아요. 주주권을 통해서 기업과 물밑에서 대화하고 물밑에서 대화해도 기업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개적인 대화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주 제안도 하고 또 주주총회에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스튜어십 코드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이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상당히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좀 성공을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한국의 밸류 프로그램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성공을 거두려면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까요? 앞서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기업 지배 구조라든가 또 자본시장 자체가 재팬 디스카운트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이고 고질병이에요. 만성질환과 고질병이 단기적 정책으로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2013년, 14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서 일본 자본시장을 어떻게 붐업시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일본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일본 기업의 안 좋은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또 아베노믹스 때는 특기할 만한 것이 뭐였냐면 ESG인 거예요. 네. 기업의 ESG 스탠다드를 더 높여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의 가장 큰 손인 GPIF라고 있거든요. 일본의 후생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생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도 2배 이상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ESG라든가 또 기업의 지배구조를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스튜어십 코드를 갖다가 도입하도록 해서 이들의 돈을 운영을 받으려는 기관 투자자들, 우리로 말하자면 뭐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신운용이나 이런 운용사들한테 스튜어십 코드를 도입하도록 하고 ESG 정책도 만들고 또 UN PRI도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도한 것이죠. 예, 예.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걸 고려해서 투자하니까 기업은 안 변할 수가 없죠. 지배구조도 바꿔야 될 것이고 ESG도 더 높여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트리클 다운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면밀히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일본처럼 우리나라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이 이러한 것들을 좀 깨닫고 인식하고 앞장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5월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좀 발표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